IPS 본부. 네, IPS 본부로 가 있습니다. IPS 본부가 근데 정확히 하는 일이 인베스트먼트 프로덕트 서비스라고 해서요. 투자 상품 만들고 그거 관리하는 서비스 같은 거. 상품 설계도 하고. 네, 상품 설계도 하고, 예. 그리고 이제 투자 전략 제시도 하고, 직원들 교육 같은 거 좀 많이 해주고 그렇게 합니다. 예. 자료 분석해가지고. 아니 근데 확실히 알아보는 사람도 많아졌죠. 아무래도 예전보다는 많은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봤을 때는 그 뭐 신한은행 홍보 오건영 부부장님이 다 해주시지 지금 뭐. 아유 아닙니다. 아니 진짜로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존재도 모르던 사람들이 네. 염승환 염승환 부장님 부장님 덕에 네. 그 회사도 지금 실제로 많이 쓴다고 하고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는 오건영 부부장님 빼면 뭐 있나? 아유 전혀 농담입니다,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그 주식 시장도 혹시 보시나요? 이제 보긴 하는데 이제 네. 개인적으로 전망을 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예, 예. 근데 개인적인 그런 투자는 하실 거 아니에요. 예전에는 뭐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뭐 금에 대해서도 뭐 네네. 많이 하셨었고, 네네. 금에 대해서 실제로 이제 투자하신다고 하셨었고, 주식 투자나 이런 건 안 하세요? 이제 뭐 펀드나 ETF 조금 사는 거 말고는 네,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예. 뭐 ETF도 뭐 직접 투자기는 한데 네. 아니면 이제 펀드 같은 간접 투자를 통해서 예, 펀드는 좀 하고 있고요. 예, 주식형 펀드나 이런 그죠, 것들 좀 펀드는 넣기도 하고. 당연히 예. 주식형이랑 혼합형 펀드 뭐 이런 거 이제 나눠서 가입하고 그다음에 금 ETF로 좀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은행에 골드리슈라는 상품이 있어요. 금 통장이 있거든요. 네네. 금을 사서 통장. 적립하는 돈, 예, 그런 걸로 해서 금 좀 사놓고, 예, 그렇게 합니다. 예. 그렇죠. 사실은 그런 게 조금 더 안전하죠. 아무래도 좀, 예, 그래서 예. 그냥 올해 그러니까 뭐 단기로 하려는 게 아니라 길게 보고 가는 거라서 예, 관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주식 투자를 이제 직접 하지는 않으시는 이유를 좀 여쭤봐도 돼요? 일단 첫 번째는 개별 종목을 제가 몰라서, 아, 그러니까 다른 분들한테 얘기를 많이 듣긴 하는데, 네.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뭐 매크로 마켓을 보는 정도로 그 주식을 봐야 기업을 봐야 투자할 만한 자격이 된다. 자격이라는 표현은 좀 맞습니다. 애매한데, 아니, 그 말씀이 예. 정말 맞아요. 제가 스터디가 안 된 상태에서 누군가의 말을 믿고서 그냥 투자를 한다는 게 저는 되게 두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차피 투자를 하려면 길게 보면서 가야 되는데 그 기업을 제가 스터디가 안 된 상태에서 가면 분명히 좋은 성과가 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보다는 이제 펀드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쭉 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매니저들도 좀 이렇게 생각해 보기도 하고, 근데 운용사 철학이나 이런 것들도 좀 보면서 그래서 펀드 같은 건 좀 가입을 하고 그래요. 근데 사실 그 말씀이 정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주린이 분들도 그렇고 전업 투자자들도 그렇고 저희 이제 주식 초등학교라는 유튜브 채널에 올라갈 건데 많이들 보시는데 혹자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손절할 종목을 왜 사느냐? 아예 손절할 종목이었으면 이거는 매수부터 하면은 안 되는 거였다. 그만큼 확신이 없다는 거니까. 네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고 뭐 나중에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1월 29일에 촬영을 하고 있는데 코스피가 3,000선을 밑돌아요. 네네. 예. 그 누구는 이제 붕괴라고도 표현을 하고. 근데 사실 3,000원 위로 올라온 게 며칠 안 됐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걸 보면 이제 충분히 뭐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시장인데 조정장을 못 겪어 보신 분들은 또 흔들리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 뭐야 매크로 환경이 변하는 건가? 기업들이 뭐 어떻게 어려워진 건가? 이거 좀 혼란스러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근데 오늘은 이제 매크로 환경에 대해서 네. 우리 오건영 부부장님 통해서 좀 식견을 또 한번 빌려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유동성 장세에서는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유동성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이 유동성이 어느 흐름으로 가고 있고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얼마나 지금 달라지고 있고를 먼저 깨달아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의 시장 환경 유동성을 좀 쉽게 설명해 주신다면 좀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동성이라는 게 결국에는 중앙은행이 뿌려주는 유동성이 있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시중에서 만들어내는 유동성이 있을 겁니다. 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앙은행에서 뿌려주는 유동성은 네. 지난해 3월이죠. 주식시장이 무너지던 네. 그때는 금융시장 자체를 살리기 위해서 중앙은행이 무제한으로 돈을 뿌렸어요. 네. 금융시장 자체에선 돈이 안 돌았습니다. 네. 왜냐하면 다 망할 것 같으니까 주식 투자도 하지 않고 누군가한테 돈을 빌려주지도 않고 오히려 주식을 팔고 기존에 빌려줬던 돈을 회수를 하죠. 네. 이런 상황에서는 돈이 안 돌아요. 그럼 누군가가 돈을 돌려줘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중앙은행이 직접 들어가지고 엄청난 돈을 뿌려준 겁니다. 네. 그런데 지난해 3, 4, 5월을 넘어오면서 이제 금융시장이 좀 안정이 되는 것 같아요. 안정이 되는 것 같으니까 마구잡이로 크게 뿌려주던 걸 속도를 조금 낮추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래서 조금 낮은 속도로 돈이 풀려 나오는 상황.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중앙은행 딴에서는 뿌려주던 속도를 지금 계속해서 조금씩 늦춰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실물 경기 차원, 이게 그 금융시장, 네. 시장 차원에서는 이제 금융시장도 안정되고 중앙은행의 지원도 굉장히 크게 나올 것 같고, 네. 그리고 과거의 경험을 통해 봤었을 때는 이렇게 돈이 계속 풀려 나올 때에는 주가가 오른다는 그런 학습 효과가 있다 보니까 지금은 금융시장 자체에서 유동성 굉장히 많이 제너레이션 해야 된다고 하나요? 그러니까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단계인 것 같습니다. 또 돈을 불러오고 네, 그렇죠. 확장이 예. 되는 단계. 네. 그래서 이제 2020년 금융시장이 이 코로나 위기 상황 속에서도 네네. 굉장히 이제 불타올랐던 거고, 그게 이제 2021년에는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지도 좀 봐야 되는데, 미국 연준에서 푸는 돈이 한 달에 1,200억 네, 달러, 1,200억 달러를 불고 있죠. 1,200만 달러가 아니라 1,200억 달러인 네, 거죠. 그렇습니다. 엄청난 겁니다. 그 우리 돈으로 얼마나 되는 거예요 이게? 갑자기 우리 돈으로 하려니까 제가 1,200억 계산이 안 되고요. 달러면은 예. 거기다가 이제 1,100원을 곱해야 되니까 예. 상상이 안 가는 돈인데. 우리나라 이제 그 GDP나 우리나라 이제 시가총액이 코스피 시가총액이 1조 달러를 좀 넘는 수준이거든요. 네. 1조에서 2조 사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1,200억 달러를 달마다 뿌려준다는 건 엄청난 금액인 거죠. 네, 그러게요. 상상이 안 가는 돈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과거 뭐라 해야 되나? 최근 한 2년 사이에 풀린 돈이 과거에 뭐 한 10여 년 사이에 풀었던 네. 돈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라면서요. 네, 이제 그 금융위기 이후에 돈을 저렇게 적극적으로 뿌리는 양적 완화라는 게 도입이 됐고요. 2008년. 그렇죠. 그래서 2009년 3월에 1차 양적 완화가 예. 있었는데 약 1조 달러 가까이 풀었어요. 그때 처음 QE라는 그렇죠. 말을 우리가 네, 접해야 그렇죠. 그 다음에 2010년도 11월에 2차 QE라는 걸 해서 네. 그때 제 기억에 6천억인가 7천억을 뿌렸어요. 네. 그 다음에 맞아요. 2012년도 9월에 3차 QE, 3차 양적 완화를 하면서 네. 그때도 6천억 달러 정도를 뿌렸거든요. 네. 그럼 1조 달러, 뭐 7, 8천억 달러, 그 다음에 6천억 달러 다 합치면 갑자기 계산이 안 되는데 한 2조 5천억? 뭐 그 정도 예, 나오겠죠. 예, 예. 정확한 계산은 아니고요. 네. 예, 어바웃으로 3조가 좀 안 되게 풀었는데 네. 실제로 지난 1년 동안 딱 보시면 지난해 3월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3조 달러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긴 시간 동안 풀었었던 돈보다 예. 더 많은 자금을 단기에 뿌려냈던 그런 케이스죠. 그 2009년에 유행했던 말이 헬리콥터 밴. 네, 당시 벤 버냉키 미국 연준 의장이 네네. 양적 완화를 하면서 거의 뭐 이제 헬리콥터 타고 다니는 돈 뿌리는 네. 거랑 똑같다라는 표현을 그때 할 때가 뭐 6천억 달러 QE, 7천억 네, 그렇죠. 달러 QE 그 정도였죠. 때였거든요. 예, 그렇죠. 아마 제 10년 전 노트를 찾아보면 어딘가에 써 있을 네,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헬리콥터가 아니라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뭐 폭격기 뭐 이제 이런 얘기 그래서 뭐 융단 폭격을 쫙 하는 거죠. 그 폭격기가 제가 돈으로. 번호가 기억이 안 나는데 무슨 뭐 폭격기가 B로 시작하는 뭐 거. 무슨 뭐 7, 예. 7 뭐 이런 것들이 예. 막 나오고 하는데 저는 좀 그때보다 경제의 규모가 커졌다는 점, 금융시장의 사이즈도 커졌다는 점,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 일단은 더 큰 좀 이슈가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금융 규모가 커진 만큼 더 많은 돈을 공급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긴 한데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뭐냐면 이렇게 약을 먹다 보면 이 만성적인 그 진통제나 내성. 뭐 이제 네 그렇죠 내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감기약이나 뭐 무슨 약 같은 거 먹을 때도 그 네. 너무 자주 먹으면 안 된다고. 나중에는 그 맞아요. 내성 생겨가지고 치료가 안 돼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맞아요. 더 강한 걸로 처방을 해야 되는 일이 왕왕 생기잖아요. 예. 똑같은 것 같습니다. 경제에 대한 처방도 금융시장이 흔들리는데 한번 크게 풀어줘가지고 금융시장을 끌어올려주고 나서 또 흔들렸을 때는 기존보다 사이즈가 더 큰 블록버스터가 와줘야 맞아요. 금융시장이 이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단기에 예전에는 긴 기간 동안 뿌리던 걸 지금은 단기에 뿌려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듯합니다. 점점 더 강한 진통제, 네, 그렇죠. 더 강한 약, 센 약을 줘야 되는 거고. 네. 혹자에다 물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가장 그 시장의 적정한 유동성이란 얼마냐? 네. 뭐 시장에 물어봐라. 그럼 이렇게 답할 거다. more, and more. 끝없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도 양적 완화를 이제 모르겠습니다. 뭐 충분히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시장이 기대하는 건 더 비둘기파적인 표현, 더 비둘기파적인 네. 생각. 그거를 계속 바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그 more and more라는 말씀이 저는 좀 굉장히 와닿는데 시장에서는 이제 그런 생각인 거죠. 돈을 계속 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 돈을 계속 줄 거란 기대감이 있는 거고 네. 어떻게 끌어올린 시장인데 중앙은행이 이걸 망가뜨리겠어 설마 이 생각이 되게 강한 거고요. 그런데다가 이제 대고서 이제 공급을 조금씩 줄이려고 하면은 네. 보통 긴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죠. 학습 효과를 통해서 네. 지금은 조금 줄이지만 우리가 조금이라도 힘든 모습을 보이면 너는 또 풀어줄 수밖에 없을 거야. 더 강한 규모로.
결국엔 더 많이 풀어줄 거야라는 그런 생각들, 그런 게 이제 저변에 많이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나 슬퍼하고 네. 저기 가서 나 아파하고 그러면 또 달래주겠지 막 이런 거. 네, 그런 거죠. 내가 아파할수록 분명히 더 보듬어 줄 거야 막 네, 이런.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학습 효과 말씀하셔서 말인데 작년에 이제 다른 이제 방송 나가셔서도 표현하셨던 게 미국 연준이 2008년, 2009년보다 8배속으로 대응을 했다, 16배속으로 대응을 네네. 했다. 네. 그 표현이 진짜 정확하더라고요. 근데 또 시장은 그때에 비해서 또 8배속, 16배속으로 또 적응을 한 거란 말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조금만 뭐 돈줄 어떻고, 뭐 연준 양쪽 하나 어떻고 그러면 또 막 엄청 겁을 먹고 그것도 8배, 16배로 겁을 먹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해요. 네. 그러니까 그 학습 효과가 16배, 8배 이제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하는 부분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빠지면 들어와가지고 끌어올려주고 또 빠지면 들어와서 끌어올려주고 또 빠지면 끌어올려주고 이제 이걸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처음에는 그런 거 정책을 갖다가 계속 모니터링하는 사람은 알 거예요. 눈치를 채고 아 연준이 도와주는구나. 연준이란 그 사람이 도와주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이게 막 여러 차례 반복이 되면 그 사람만 하는 게 아니죠. 일반인들도 그게 네. 도와주는구나라는 걸 알게 되죠. 학습 효과. 그렇죠. 그걸 이제 계속 몇 차례 시뮬레이션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항상 흔들릴 때마다 도와줬다는 게 귀납적으로 증명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뭐 당연히 그러니까 뭐 이번에도. 사람은 죽는다, 누구는 죽는다, C도 죽는다, D도 죽는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 이런 그쵸, 것처럼 예. 여기선 도와준다, 여기서 도와준다, 이때도 도와줬다, 이번에도 도와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예전에는 이렇게 큰 굴곡이 생기면서 주식시장이 올랐다면은 네. 이제는 어떤 생각을 하냐 이게 결국에는 압축되는 거죠. 아이 뭐 떨어질 거 떨어지죠, 어차피 오를 건데 뭐 하면서 지금 그래서 이렇게 빠지면은 바이 더 딥이라고 하죠. 밀리면 사자. 주가가 빠지면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면서 이걸 되게 좀 옛날처럼 하지 않고 이렇게 되게 빠르게 메워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위험한 게 네. 우리만의 생각, 우리만의 예측, 우리만의 학습 효과일 수도 있는데 연준도 과연 같은 생각을 할까? 뭐 물론 이제 저 파월 의장 형님도 뭐 사람인지라 네. 신경을 쓸 텐데 뭐 물론 주식 시장이라는 게 그 바로미터일 수는 있는데 네. 그 단 하나의 바로미터만은 또 아닐 거란 말이죠. 네. 그러면 과연 연준의 생각은 뭘까? 시장이 과연 흔들릴 때마다 우리가 나서야 되는구나 라는 게 과연 기계적으로 반응하게 될까? 그러니까 시장이 흔들리면 나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예. 어떻게 해야 되냐면 되게 난처한 상황인 거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서 안 나서게 되면 지금 이제 뿌려주고 있는 돈을 갖다가 줄이게 되면 시장이 무너질 거고요. 네. 그렇다고 그렇다고 계속 뿌려주면은 주식시장만 계속 날아가면서 실물 경기는 꽂히는데 주식시장은 올라가는 이 그렇죠. 괴리가 굉장히 커질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준 페드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친구들은 주가가 오르는 걸 원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진다 올라간다 이건 관심이 없어요. 이것보다는 경기가 살아나는 걸 그렇죠. 기대하는 실물 거고요. 경기죠, 그렇죠. 일단은. 예. 실물 실물 경기가 탄탄하게 올라간 걸 좋아하는데 그럼 주식시장하고 무슨 관련이 있냐? 주식시장이 깨졌을 때는 깨지면서 나타나는 실물 경기에 대한 충격이 있을 거잖아요. 네. 이게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연준에서도 자산시장이 크게 흔들리는 건 또 원하지 않게 되는 거죠. 실물 경기가 흔들릴 수 있으니까. 그럼 핵심은 뭐냐면 연준 입장에서는 풀어줄 수도 없고 안 풀어줄 수도 없는 상황이 돼요. 네. 그러면은 쓸 수 있는 방법이 무언가 좀 이렇게 풀어준 것 같으면서도 안 풀어준 것 같고 되게 애매모호한 스탠스를 취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 네. 이런 거죠. 애가 와가지고 네. 뭘 사달라고 해요. 근데 원하는 대로 그대로 사주면은 뭐 버릇 나빠진다 뭐 이런 얘기 이제 저 어렸을 때도 들어봤잖아요. 네. 그럼 이제 무슨 생각이 드는 거냐면 이런 거죠. 애가 선물을 원합니다. 닌텐도를 사달라고 해요. 네. 그럼 닌텐도를 사달라고 하면은 닌텐도보다 좀 덜한 걸 하나 주는 거죠. 장난감 하나 주는 거죠. 그러면 애는 안 받은 건 아니지만 네. 선물은 받았는데 자기가 기대하는 만큼은 안 받은 거죠. 그러면 하면서 약간 애매모호한 그 느낌? 이제 그래서 이런 이제 애에 대한 비유를 해드렸는데 그냥 연준의 상황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네. 시장이 기대하는 유동성이 있을 겁니다. 시장은 얼마만큼 뿌려줄지를 기대하고 있을 거예요. 네. 양적 하나 더 해주세요. 돈 더 풀어주세요. 회사채도 사주세요. 영원히 돈 뿌려주세요. 약속해주세요. 얼마 뿌리겠다고. 뭐 이런 식으로 다 굉장히 많은 바램을 갖고 있을 텐데 네. 그런 바램, 그런 기대에 약간씩 미스하는 식으로 정책을 내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부러요? 네, 그렇죠. 그러면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는 거냐면 네. 지난해 12월 달에 FOMC가 있었어요. 네. 그 FOMC에서 어떤 게 이슈가 됐냐면
그 FOMC에서는 이 FOMC라는 게 결국에는 연준이 예. 45일에 한 번씩 금리를 결정하는 때입니다. 통화 정책을. 우리나라 금통위처럼 네, 통화정책 회의. 네. 예. 그래서 그 FOMC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 화두는 뭐냐면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월 1,200억 달러씩 사주는 양적 완화 있죠. 네. 그걸 더 늘려주길 바랬었어요. 더 많이 사달라. 네네네네. 그런데 늘려주지 않았죠. 예. 시장이 기대했는데 늘려주지 않았죠. 대신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금리는 한동안 안 올릴 거야. 내지는 줄이는 건 사들이는 걸 1,200억 달러씩 사는 걸 줄이는 걸 이제 우리는 어려운 말로 테이퍼링이라고도 네, 테이퍼링. 하는데 이 줄이는 거는 한참 지나서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좋은 얘기인 같은데 시장에서 원하는 건 더 달라고 한 건데 그렇죠. 뺏지 않겠다라는 얘기와 함께 좀 이게 관심이 별로 없었던 기준금리를 오랜 기간 동결할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어물쩍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선물을 줄 것처럼 하면서 특별하게 기대만큼의 선물을 주지 않는 이제 이런 형태가 나타나. 그럼 시장이 이런 느낌이 받습니다. 이런 느낌 받고 오히려 다른 데서 상승의 이유를 찾겠죠. 그러니까 백신이나 실물 경기의 개선이나 재정 정책이나 다른 쪽에서 오히려 더 관심사를 찾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로 금리는 당연한 걸로 이제 받아들이는 거고, 네. 2023년까지도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는 거고, 이제 별로 감동을 받지 그렇죠. 않는 거죠. 1,200억 달러의 그 양적 완화도 예. 이제는 당연한 걸로 보는 거고, 그렇죠. 더 줘야 되는데 이제 이런 거죠. 그 이후에 근데 사실은 뭐 시장이 뭐 크게 실망한 거는 사실은 아니었어요. 네네. 그 정도면은 이제 시장도 안정적으로 자생적으로 갈 수 있을 것이냐, 네. 또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저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신 건데요. 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실물 경제가 좋아지고 실물 경제는 주저앉는데 금융시장만 뜨거워지면 이 둘의 괴리가 커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준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만약에 이게 깨져가지고 얘가 내려오면서 실물 경제하고 맞춰버리면 네. 얘가 깨지는 것 때문에 실물 경제가 더 주저앉을 수가 있어요. 금융시장이 흔들리면서. 그래서 방법이 그러니까 금융시장을 끌어내려가지고 맞추는 것보다는 금융시장이 완만하게 오는 상황에서 실물 경제를 빠르게 끌어올리는 그렇죠. 이 방법을 지금은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자산 가치가 높아지면 소비도 좀 늘게 되니까. 그렇죠. 예, 예. 예. 그래서 금융시장하고 이 괴리를 갖다가 뭘로 좁힐 건데라고 하면은 성장이 올라오면서 메워주면 될 거야. 라는 거죠. 그럼 성장이 올려면 뭐가 필요하냐? 재정 지출도 필요한 거고 백신도 필요한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올 때까지 시간을 끌어주는 거죠. 시간을 끄는 대신에 시간을 끄는 동안에 이 둘이 너무 벌어져 버리면은 그것도 부담스러우니까 시장의 기대보다 약하게 돈을 뿌려주면서 무너지는 건 방지를 하면서 올라가는 속도를 조금씩 다운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가능할 수 있는 거죠. 거의 뭐 이제 공개 시장 조작이 이제 금리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네. 거의 뭐 이제 다우나 나스닥 S&P 지수를 가지고도 할 수 있다라는 약간 이제 뭐 그렇게도 생각돼요. 그러니까 연준이 주식을 조절한다 이제 이런 표현보다는요. 네. 그러니까 주가가 오르는 이유는 정말 많이 있을 겁니다. 아, 5만 가지겠죠. 예. 근데 대표적인 케이스 중에 지난해 3, 4월에는요. 네. 지난해 3, 4월에는 돈의 힘으로 주가가 올랐습니다. 네. 그걸 뭘로 알 수 있냐면 이게 돈의 힘으로 가는 건지 아닌지를 뭘로 알 수 있냐면 주식시장하고 금리하고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네네네. 예를 들어서 주가가 크게 뛰는데 금리가 내려앉습니다. 네. 보통 경기가 좋아지잖아요. 네. 그러면은 기업 실적이 좋아져서 주가가 오르고요. 네. 그 다음에 기업들이 경기가 좋으니까 투자를 해야 돼요. 네. 투자를 하려면 돈을 빌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돈을 빌리게 되면은 당연히 너도 나도 돈을 빌리니까 돈값인 금리가 올라가요. 같이 올라가요. 그래서 경기가 좋아져서 주가가 뛸 때는 금리하고 주가하고 같이 갑니다. 네, 네, 네. 그런데 돈을 뿌려서 주가가 오를 때는요. 주가는 뛰고 돈의 공급이 늘어나니까 금리가 내려가요. 그래서 그렇죠. 둘이 반대로 갑니다. 네. 그래서 지난해 3, 4월 이후를 보면은 주가는 뛰는데 금리는 주저앉는 그림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백신이 나왔죠. 백신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금리하고 주가하고 반대로 했죠. 같이 갑니다. 이게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사실상 연준은 지난해 9월, 10월 들어오면서부터 진짜 아낌없이 주는 나무 이런 게 아니라 시장의 기대보다는 조금씩 미스하는 형태로 돈을 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의 힘으로, 그러니까 연준이 주는 돈의 힘으로 주가가 달려간다기보다는 오히려 그 영향은 누가 많이 받았냐면 백신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재정정책 기대에 대한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았고 네. 달러 약세로 이머징 시장이 좋아질 거라는 그런 영향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사실 며칠 전에 있었던 FOMC에서 네. 파월 의장이 그 얘기를 해요.
주가가 오른 게 금리를 낮춰가지고 오른 게 아니다. 네. 백신이나 재정 정책에 대한 성장 기대가 컸다라는 네, 점을 네, 갖다 네, 명시적으로 맞아요. 얘기를 해줘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무조건 돈의 힘만으로 주가가 오른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 거고 네. 다만 연준 사이드에서는 주가가 올라갈 때 실물 경기가 좋아져서 올라가는 걸 조금 더 선호하고 그럼요. 돈을 뿌리면서 내가 더 여기에 가속도를 붙일 필요까지는 없다. 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막 나스닥을 잡아내리고 올리고 이런 케이스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뭐 연준에서 여러 차례 표현을 했지만 이제 백신이 나오고 치료제가 나오고 경기가 정상화될 때까지 통화 정책을 통해서 이제 그걸 버틸 수 있는 힘을 어떻게 보면 이제 밑에를 이제 받쳐주는 역할이고 그렇죠. 끌어올릴 수는 없겠지만 네. 근데 사실 이제 끌어올리는 역할은 이제 통화 정책이 아니라 재무부라는 이제 재정 네. 정책을 통해서 그렇죠.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양쪽 날개죠. 자전거 앞뒤바퀴일 수도 있고. 네.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도 이제 조 바이든 신정부에서도 재정 정책 이제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네. 거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한 평가라든지 좀 전망도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그 옐런 재무장관이 이제 새로 들어왔는데 예. 옐런 재무장관이 정확하게 표현을 해줘요. 액트 빅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액트 빅. 예, 예, 액트하고 그러니까 크게 행동해라 이거죠. 그러니까 화끈하게 풀어라라는 얘기인데 옐런 재무장관 같은 경우는 재정 적자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재정 적자를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데 동의를 하고 있어요. 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긴축이라는 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긴축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부채 문제를 해결하자 이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네. 이제 2008년도하고 2011년도에 미국을 보고 2011년도에 유럽을 봅니다. 2008년도에 미국 같은 경우는 돈을 많이 뿌려가지고 해결을 했어요 문제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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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더니 한 5, 6년이 지나니까 경기 사이클이 돌면서 미국 경제가 완만하게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좋아졌죠. 예. 유럽은요. 2011년에 유럽 재정 위기 이후에 지출을 줄이면서 허리띠를 졸라매는 걸로 대응을 했어요. 긴축을 한 거죠. 네. 유럽 경기가 살아나질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유럽하고 미국하고의 경기 차이가 너무 커졌고 유럽도 그래서 견디다 못해 2014년 15년에 양적 완화라는 걸 실시를 해요. 네. 원래 미국처럼 양적 완화는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네. 이제는 돈을 마구잡이로 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까지 마구잡이로 돈을 풀고 있고 미국은 안 갔던 전임 미답의 마이너스 금리라는 정책까지 도입을 한 거죠. 그랬었죠. 예, 그래서 딱 이게 비교를 해서 보면은 이렇게 극단의 위기가 나타났을 때 네. 그리고 코로나라는 어쨌든 끝이 있을 것 같은 위기가 나타났을 때는 액트 빅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과감한 재정 정책을 쓰자. 이게 이제 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동의하고요. 네.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통화 정책이 큰 영향을 주진 못해요. 그러니까 통화 정책도 마찬가지로 경기 부양 효과가 예. 있지만 통화 정책의 효과가 상당 부분 이제 사라져버린 상당 부분 낮아져 버린 그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잠시만요. 네네. 이게 통화 정책의 효과가 사라졌다라는 말이 약간 저 이제 이해가 안 돼서 이제 네. 잠깐 끄는 건데 2009년 10년 그때만 하더라도 네. 비전통적인 통화 정책 그렇죠. 이야기가 나왔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통화 정책은 뭐 이제 기준금리하고 지준율 이런 거고 네. 비전통적인 방식 이제 막 국채 매입하고 네, 그러면서 그렇죠. 돈을 안 하던 직접적으로 짓을 하는 거죠. 예. 근데 그게 12년 정도 흐른 지금에 와서 보면 이제는 그게 전통적인 그렇죠. 통화 정책이 돼버린 거 아닐까? 그렇죠. 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이제 효과가 없다라는 건 과연 어떤 걸 지적하신 그러니까 건지. 효과가